삼성이 미국을 거스른다고요?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입니까?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을 3배나 올렸습니다. 실리콘베리 세이프 포럼도 정역 취소했죠. 사실상 기술 공유 철회나 다름없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던 바로 그 순간 전 세계가 또다시 한국이 고개를 숙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정부는 3총 500억 달러 투자 중단을 선언했죠. 메모리칩 가격이 3배나 뛰었는데도 전 세계가 삼성 앞에 줄을 섰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패닉에 빠지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70년 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고 외치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조차 눈치를 보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힘으로 이런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세계 산업의 심장을 한국 손에 쥐어준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1장. 삼성이 그런 결정을 할 리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됐습니다. 2025년 9월 제 책상 위 모니터에 떠오른 헤드라인이었죠. 삼성전자가 실리콘베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이프 포럼을 정역 취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아예 무기한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미 국방부 경제안보국에서 일하며 수많은 국제 분쟁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삼성 같은 기업이 미국의 정면으로 맞선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세이프 포럼이 뭔지 아시나요? 내년 실리콘베리에서 열리는 반도체 기술 교류 행사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미국 거대 기업들이 삼성의 신기술을 배우러 몰려드는 자리죠. 쉽게 말해 삼성이 미국 기업들을 가르치는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를 삼성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삼성은 포럼 취소에 이어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4분기부터 D램 가격을 30%, 낸드 플래시 가격을 10% 올리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미쳤나?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제가 중얼거릴 때 옆자리 동료인 마크 존슨이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리처드, 이거 봤어? DDR4 가격이 또 뛰었어. 마크가 보여준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올해 초 1달러 43센티미였던 DDR4 가격이 8월 현재 $5 70센티미까지 치솟았어요. 무려 3배가 넘는 폭등이었죠. 이건 2019년 이후 최대 폭등이야. 서버 업체들이 난리가 났어. 마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이 모두 차질을 빚기 시작했거든요.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서버 구축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이 3배나 올랐는데도 주문 취소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기업들이 삼성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올렸는데 반발이 없다. 오히려 더 줄을 선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제국이었습니다. 삼성 메모리 없이는 전 세계 어떤 데이터 센터도 어떤 서버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배신적 행보 때문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기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했어요. 현재 한국이 내는 분담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1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야.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갈취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이 요구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동맹에 대한 이런 태도도 충격적이었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LG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명목상으로는 기술 유출 수사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기술자 수백 명을 구금하고 강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합법적으로 파견된 기술자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한국 정부는 즉시 항의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답변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불법 노동자 단속과 미국 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모두 철수하자 수천억 원이 투입된 최첨단 장비들이 고철 더미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도 그 복잡한 시스템을 다룰 줄 몰랐거든요. 장비는 있는데 돌릴 사람이 없다니 미국 언론들도 이 상황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을 빼앗으려다가 오히려 공장을 마비시켜버린 꼴이었으니까요.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뻔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은 미국에 남겨두고 한국 인력은 내쫓아서 그 자리를 미국인들로 채우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람과 노하우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한국 내부의 분노를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정점에서 삼성이 움직인 거예요. 세이프 포럼 취소는 단순한 행사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그 기술을 절대 내주지 않겠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삼성이 미국 기업들을 가르치던 그 교실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포럼 취소가 아닙니다. 한국의 결단을 미국한테 드러낼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던 동맹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일본을 보세요. 1980년대에 미국의 압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플라자 합의에 고분고분 서명하고 반도체 협정도 받아들였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잃어버린 30년이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미국에 의존하려다가 제조업 기반을 거의 다 잃어버렸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동맹의 균열은 미국의 배신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은 굴하지 않았다. 삼성의 결단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메시지였거든요. 기술 협력도 투자도 모든 걸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포럼 취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구글은 3%, 마이크로소프트는 2.5%, 엔비디아는 무려 5%나 떨어졌어요. 삼성이 없으면 우리 연구개발 계획에 큰 구멍이 납니다. 한 엔비디아 임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하는 최신 GPU에는 삼성의 HBM 메모리가 필수였거든요. 삼성이 기술 협력의 문을 닫아버리면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개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국제관계의 공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압박하면 동맹국들이 굴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자신들의 무기를 꺼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기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한 삼성의 힘이었거든요. 내가 알던 삼성은 그런 기업이 아니었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을 단순한 수출 기업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들이 세계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드램 가격 3배 폭등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고 서버 교체 주기가 빨라지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었거든요. 삼성은 이런 시장 상황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어요. 가격을 올려도 모두가 산다. 이들에게 선택권은 없어. 삼성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메모리 없이는 서버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전 세계 IT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삼성의 메모리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이프 포럼까지 취소되니까 미국 기업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기술 협력마저 막혀버렸으니까요. 삼성의 칼끝 앞에 세계가 숨을 죽였다. 언론은 연일 떠들어댔죠. 정말 그랬습니다. 반도체 없는 현대 산업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가전제품까지 모든 게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그 핵심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삼성이 쥐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시적인 갈등일까?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시작일까? 다음 날 아침 제 의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거든요. 현재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모든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단호하고 명확했어요.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분쟁이 아니라 국제 질서 자체가 바뀌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 동맹국들이 미국에 반응하는 방식, 모든 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며칠 후 삼성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4분기부터 D램 가격을 30%, 낸드 플래시 가격을 10% 인상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이프 포럼 취소도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가격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30% 인상이라고 이미 3배나 오른 가격을 또 올린다고 제 옆에서 마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삼성의 발표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메모리 구매 업체들의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엔 반발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주문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4분기 물량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매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가격이 30%나 오른다는데도 더 많이 사겠다고 줄을 선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격을 올렸는데 반발이 없다. 오히려 더 줄을 선다.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삼성에게는 그런 법칙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 시장 분석 보고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DDR4 메모리의 현재 가격이 하소달러 73센티면이었는데 이게 올해 초 1달러 43센티면에서 오른 거였어요. 무려 400%에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2019년 이후 최대 폭등이라고 했는데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 정도면 거품 아닌가. 마크가 의구심을 표했지만 데이터를 덮어보니까 전혀 거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붐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차트SPT 클로드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를 돌리기 위한 서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엔비디아의 HMberg GPU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만 80GB예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 하나에 이런 GPU가 수천 개씩 들어갑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개센터에서만 수십 테라바이트의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메모리 없이는 AI도 없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한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프로세서가 있어도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딱 3곳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삼성의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의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가 넘었어요. 특히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에 가까웠습니다.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 역폭 메모리는 삼성이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제국이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시장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삼성의 자신감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요. 올해 서버 교체 주기가 대폭 앞당겨졌거든요. 기존에는 3년에서 4년마다 바꾸던 서버를 이제는 2년마다 바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연산 요구 사양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최신이었던 서버가 올해는 벌써 구식이 돼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서버 수명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메모리 수요도 2배로 늘어난 거죠. 한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었어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HBM 시장 규모가 2023년 4조 원에서 2027년 73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18배 성장이었죠. 엔비디아가 발표한 차세대 B300 GPU에는 메모리가 288가라바나 들어간다고 했어요. 전년 모델보다 2배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만들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어. 마크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 능력은 그에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립니다. 그것도 수조 원의 투자가 들어가야 하고요. 쉽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메모리 시장은 완전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된 거였습니다. 사는 쪽에서 가격을 놓고 협상할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지. 아마존 웹서비스의 한 구매 담당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메모리 없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사야 했거든요. 구글도 마찬가지였어요. 배트 AI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삼성 메모리가 필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더 절박했어요. 오픈 AI와 손잡고 챗GPT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서버 증설이 시급했거든요. 삼성이 없으면 우리 AI 서비스가 마비돼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이원이 토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가격을 30% 올린다고 해도 구매 업체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있긴 했지만 이들 역시 공급 물량이 한정돼 있었어요. 삼성이 빠지면 나머지 두 업체로는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삼성이 이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압박에 맞서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정치적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데 삼성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압박하면 할수록 삼성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세이프 포럼 취소에 이어 가격 인상까지 연속적인 강수를 둔 거였습니다. 이들이 정말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무리 시장 지배력이 강해도 미국 정부의 힘을 당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나온 데이터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삼성의 9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했다고 발표됐거든요. 가격을 올렸는데도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영업이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분기 대비 50% 증가했어요. 메모리 가격 인상 효과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주가도 취소샀어요. 10만 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삼성의 독점적 지위를 높게 평가한 거였죠. 가격을 올려도 모두가 산다. 이게 진짜 독점의 힘이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완전 경쟁 시장과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더욱 인상적인 건 삼성이 이런 시장 지배력을 하루아침에 얻은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최첨단 공정기술을 개발해서 이른 성과였어요. 삼성의 3나노 공정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TSMC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특정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었어요.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삼성의 성공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동집 약적 제조업으로는 이런 지배력을 가질 수 없어요. 최첨단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뒷받침에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있었어요.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K 반도체 벨트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운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삼성의 시장 지배력은 개별 기업의 성과라기보다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성과라고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겠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 세계 IT 산업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적으로 돌리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세이프 포럼 취소 소식이 실리콘밸리에 퍼진 순간 저는 그 충격파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한 긴급회의에서였어요. 구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구글의 하드웨어 부문 부사장 제니퍼 클라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삼성과의 기술 협력이 중단되면 우리 차세대 픽셀 프로젝트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더욱 절박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HBM3 메모리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H200 GPU 출시가 6개월은 늦어질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이프 포럼이 단순한 기술 교류 행사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매년 9월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삼성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개하는 무대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참석해서 삼성의 최신 기술을 학습하고 자사 제품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삼성이 미국을 가르치던 무대를 닫아버렸다. 한마디로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실의 문을 잠가버린 셈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세이프 포럼을 되돌아보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어요. 2020년에는 삼성이 처음 공개한 한 알파 나노 공정기술이 소개됐고 이를 바탕으로 애플이 A45 칩을 설계했습니다. 2022년에는 GAA 트랜지스터 기술이 발표되면서 업계 전체가 새로운 방향을 잡았죠. 올해도 3나노 GAA 양산 기술과 차세대 HBM4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정보가 차단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포럼 취소가 미치는 연쇄 효과였습니다. 삼성과의 기술 협력이 축소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제품 개발 일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세대 서피스 프로 개발에서
삼성의 최신 메모리 컨트롤러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애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4 칩에 들어갈 메모리 서브 시스템 설계에 삼성의 기술 자문이 필요했는데 협력 채널이 막혀버린 거였죠. 이건 단순한 행사 취소가 아니었다. 기술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었다. 저는 그제야 삼성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압박에 맞서서 한국도 똑같이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거였어요. 트럼프 정부가 현대차 공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을 구금한 것처럼 삼성도 미국 기업들이 의존하는 기술 협력을 차단해버린 겁니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었죠. 하지만 이런 삼성의 결단에 대해 미국 내부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내부조차 이건 동맹을 망가뜨리는 길이라며 트럼프를 비판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처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만 만들어줄 뿐이다.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어요. 반도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연방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긴급 청문회까지 열렸어요. 현재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도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삼성과의 협력이 생존 문제였거든요. 삼성 없이는 우리 연구개발 계획에 큰 구멍이 난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기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차세대 AI칩 개발에 삼성의 HBM 메모리가 필수적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떠올려 봤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았을 때 각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이에요. 일본의 경우가 가장 대조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감면으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자 정부는 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 15% 관세 감면유라는 당근에 환호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일본 경제는 여전히 30년 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GDP도 기업 가치도 혁신 능력도 모두 정체 상태입니다. 영국도 비슷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며 무역 의존도를 높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됐어요. 제조업 GDP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게 영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대응은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빼앗기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의 힘을 지키며 당당히 맞섰다.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처럼 순순히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자신들만의 카드를 꺼내든 거였어요. 삼성의 세이프 포럼 취소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했습니다.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 차원의 메시지였던 거죠. 우리는 당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기술 협력도 투자도 모든 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분명히 전달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강경 대응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삼성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삼성이 주도권을 준 상황이 된 거였어요. 기술 협력을 할지 말지, 언제 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를 모두 삼성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종속국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강대국이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야 하는 약속국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나라, 전 세계 IT 기업들이 의존하는 공급망을 장악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걸 말입니다. 세이프 포럼 취소는 그런 변화된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이 기술 협력의 문을 닫은 며칠 후 한국 정부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터뷰에 나선 것이었어요.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그 인터뷰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총리의 첫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현재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 프로젝트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인터뷰어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김 총리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현재 양국 간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전체가 재검토 대상입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한국 외환 보유액이 자칫 200억 달러 정도니까 그 7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현기증이 났어요. 이 투자 패키지가 뭔지 아시나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공장 건설에 투입할 예정이었던 자금이었어요. 삼성의 텍사스 파운드리 확장,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메모리 공장, LG의 미시간 배터리 시설까지 포함된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내 일자리만 20만 개 이상 창출될 예정이었어요.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받았던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모든 걸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었다. 진짜 실행할 수 있는 위협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아니어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투자할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독일 정부는 이미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어요. 올라프 쇼츠 총리가 직접 나서서 독일은 한국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한불경제협력회의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이 유럽의 미래라고 극찬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싱가포르는 세금 혜택까지 제공하며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했고, 베트남은 토지 무상 제공까지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굳이 미국만 고집할 이유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더욱 무게감이 있었어요. 허풍이 아니라 정말 실행 가능한 대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대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해결할 것은 당신들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약속국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만이 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김민석 총리의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 관계를 원합니다. 일반적인 압박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죠.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아닌가요? 총리의 답변은 더욱 당당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상호 존중이 필요한 거죠. 진정한 동맹은 일반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협력에 기반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을 더 이상 약속국이라 부를 수 없었다.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온 배경에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GDP 규모로는 세계 10위지만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보세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들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도 BMW도 포크바겐도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조선업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세계 조선업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미국이 정말 한국을 적으로 돌릴 각오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의 갈등이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동맹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다. 이들을 밀어내면 결국 중국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어요.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국의 미래 산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정부의 계산이 정확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그럴 능력과 대안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허세가 아니라 진짜 가능한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투자가 중단되면 미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상당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의 경우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없으면 경제 재활성화 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어요.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같은 주들이 모두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김민석 총리의 블룸버그 인터뷰는 그런 변화된 현실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원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거였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지켜보면서 확신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정말 바뀌고 있다라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동맹국들이 순종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동맹국들도 자신만의 카드를 가지고 대등하게 협상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변화의 최전선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삼성과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트럼프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우롱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첫 마디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폭탄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로 인상할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하겠다. 1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이에요. 현재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트럼프는 H-1B 비자 제도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H-1B 비자 신청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천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트럼프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H-1B 비자가 뭔지 아시나요? 미국의 첨단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재 제도예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엔지니어 중 상당수가 이 비자로 일하고 있거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핵심 연구진에 한국인, 인도인, 중국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특히 의료진의 경우 더욱 심각했어요. 미국 의사의 25%가 외국 출신이고 그중 상당수가 H-1B 비자나 유사한 제도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미국 의료협회 관계자가 우려를 표명한 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어요.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주요 기업 CEO들의 성명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우리 회사 연구진의 30%가 H-1B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들 없이는 혁신을 계속할 수 없어요. 구글 CEO 순다를 피차이의 말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인재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쟁력은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자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건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허무른 자멸이었다. 삼성의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 인재 유입까지 막겠다고 하니까 이중고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엔비디아의 경우를 보세요. 삼성의 HBM 메모리 가격이 30% 오르면서 GPU 생산 비용이 크게 늘었는데 여기에 핵심 연구진까지 빠져나간다면 차세대 제품 개발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H-1B 비자 제재로 이들이 떠난다면 개발 일정 자체가 흔들릴 상황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이중 타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삼성 메모리 가격 인상과 인재 유출 위기가 동시에 닥친 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됐다는 점이었어요. H-1B 비자 수수료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거든요. 연방법조계에서는 즉시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의회 승인 없는 대통령 단독 조치는 위헌이다. 하버드 로스쿨의 헌법학 교수 로렌스 트라이브의 말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민법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비자 수수료 변경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법적 논란이 커지자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다. 의회와 상의 없이 이런 중대한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이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오히려 중국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트럼프의 측근들도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한 백악관 관계자가 익명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책들이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한테 더 피해가 클 수 있어요. 비자 수수료 폭탄은 결국 미국 기업과 법조계의 반발을 불렀다. 정말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꺼낸 카드들이 오히려 미국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월스트리트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2%, 나스닥은 3%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컸어요. 시장이 트럼프 정책의 위험성을 간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대응은 더욱 당당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방적 요구는 동맹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설적 대화를 원한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한국은 압박을 받을수록 더 강하게 맞서면서 오히려 미국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방기비 100억 달러 요구부터가 그랬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1조 2천억 원 정도인데 이걸 14조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10배 이상 인상이었죠.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주한미군 운영비는 이미 충분히 충당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갈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올 만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한국을 겨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 자신의 발등을 찍는 정책이었거든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끌어모는 능력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통로를 막겠다고 하니 기업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압박은 미국 내부의 단합을 해치는 효과만 나왔다. 공화당 내부 분열, 기업계 반발, 법조계 비판까지 삼중고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원한다.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실제로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럽,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선택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한국의 당당한 목소리는 미국 내부 갈등마저 드러내게 만들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압박하면 동맹국들이 굴복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CNN에서는 트럼프의 동맹국 압박 정책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어요. 뉴욕타임스도 한국과의 갈등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심지어 폭스뉴스에서도 동맹관계는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협력이어야 한다는 논평이 나왔어요. 보수 매체에서조차 트럼프의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신했습니다. 국제 질서가 정말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동맹국들이 따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동맹국들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한국이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실제로 미국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게 만들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될수록 한국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삼성이 트럼프의 압박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2025년 9월 저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 보고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섰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삼성의 당당함은 허세가 아니었다. 세계의 심장이 그들의 손에 있었다. HBM 시장부터 보세요.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인공지능 연산의 필수적인 부품이에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HBM 시장 규모가 2023년 4조 원에서 2027년 73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 HBM 시장은 4조에서 73조로 폭발한다. 우중심엔 삼성이 있었다. 엔비디아의 H100 GPU 하나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가 80g이래요. 내년에 나올 P300 GPU에는 288%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의 3배가 늘어난 거죠. 엔비디아와 구글 MS까지 모두 삼성의 문을 두드렸다. AJ GPT, CLO드, 바드 같은
대화형 AI 서비스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를 돌리기 위한 GPU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엔비디아 HL100 하나가 4천만 원이 넘는데도 품귀 현상이 벌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GPU를 만들려면 삼성 메모리가 필수라는 점이었습니다. GPU 한 개당 들어가는 HBM 메모리 가격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었거든요.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의 삼성, SK 하이닉스, 미추론 딱 3곳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삼성의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 GPU 생산이 완전히 멈춘다. 엔비디아의 한 임원이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였어요. 와다이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장하려면 TPU 칩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삼성 메모리가 들어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메모리 가격을 30% 올린다고 해도 구매 업체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DDR4 메모리 가격을 보면 그 위력을 알 수 있어요. 올해 초 한 달러 43침이었던 가격이 9월 현재 $5 70센티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서버 교체 주기가 대폭 앞당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3년에서 4년마다 바꾸던 서버를 이제는 1년 반에서 2년마다 바꿔야 했어요. AI 연산 요구 사양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런 수요 폭증 속에서 삼성의 실적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사업부도 회복세를 보였어요. 삼성의 3나노 공정 기술이 TSMC와 경쟁하면서 대형 고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스마트폰 사업도 갤럭시 S14 시리즈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메모리 파운드리 스마트폰이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전체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주식시장도 이런 실적 개선을 반영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10만전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세계 AI와 데이터 센터가 삼성 없이는 하루도 못 굴러간다. 정말 그랬습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모든 게 삼성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도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두의 어니봇, 알리바바의 통이천봉 같은 중국 AI 서비스들도 결국 삼성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빅테크조차 삼성의 메모리를 기다린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아무리 미국 정부가 압박해도 미국 기업들은 삼성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삼성이 이런 지배적 지위를 하루아침에 얻은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지난 30년간 연간 20조 원씩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결과였습니다.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만 해도 70조 원이 투입됐어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부지의 최첨단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3나노 GAA 공정은 세계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트랜지스터 하나의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 수준이에요. 이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 세계의 삼성과 TSMC 두 곳뿐이었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이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1나노급 D램, 웹센 36층 랜드 플래쉬 같은 제품들은 삼성만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세계 산업도 없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합치면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부터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까지 모든 현대 산업이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삼성의 자신감은 곧 한국의 자신감이었다.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그 뒤에 있었던 거였어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우수한 인재들, 견고한 산업 생태계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져서 만들어진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과가 국제 무대에서 힘으로 발휘되고 있었어요. 삼성의 세이프 포럼 취소나 메모리 가격 인상 같은 결정들이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 거였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해도 한국이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세계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가 왜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겠습니까? 삼성의 자신감은 곧 한국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최근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안보 포럼, 그곳에서 만난 유럽 정보 관계자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 없이는 우리 전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오차파가 한 말이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 있었죠.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이제는 절대 권력자였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속국이 아니었거든요. 반도체부터 보세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죠.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정작 미국 기업들은 삼성 메모리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모두 결국 한국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배터리 분야는 더욱 압도적이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없이는 전기차 혁명이 불가능했듯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탄소 중립도 불가능합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베크의 말이었어요. 테슬라, BMW, 메르셔데스 벤츠, 폭스바겐까지 모든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심장이라면 한국은 세계 산업의 혈관이었다. 더 놀라운 건 방산 분야였죠.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유럽의 전쟁 지형을 바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 각국이 한국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차를 받고 나서 우리 군의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러시아군과 정면 대결할 수 있어요. 폴란드군 기갑 사령관의 고백이었어요.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가항 자주포 72대를 주문했죠. 총 계약 규모만 20조 원이 넘었어요. 노르웨이도 K9 자주포 24대를 도입했고 호주는 K9 자주포 30대를 주문했거든요. K2 전차는 독일의 러파르트 2, 미국의 MAU A2 에이브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강 전차로 인정받았어요. 특히 K9 자주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위력이 실증됐죠. 한국 자주포의 사거리와 명중률은 러시아 포병을 압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포병대장의 증언이었어요. 이런 성과 때문에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장호가 100조 원을 넘어섰죠. 한국 정부도 국방비를 GDP 대비 2.32%에서 3.5%까지 올리기로 했어요. 한국이 진짜 군사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었어요.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조선업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LNG선의 80%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반도체로는 미국과 중국을, 배터리로는 유럽과 중국을, 방산으로는 유럽을, 조선으로는 전 세계 해상물류를 좌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는 국제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 취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의 분위기를 보세요. 예전 같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의 반도체 투자를 늘려달라. 배터리 공장을 더 지어달라. 방산 협력을 확대하자. 미국이 한국에게 부탁하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요청했거든요. 이젠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했다. 무게추는 바뀌었다. 런던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만난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죠. 유럽연합 관계자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이 유럽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켜주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부 차관의 말이었어요. 한국 배터리 없이는 우리 탄소 중립도 불가능하고 한국 무기 없이는 러시아 위협도 막을 수 없거든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의존하는 강국이 된 거였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는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전쟁의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됐죠. 196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이 투자를 부탁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한국의 성장은 기적이 아니라 의지였다.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인 것처럼 위기 때마다 뭉쳐서 극복해낸 결과였어요. 조선업으로 바다를 장악하고 반도체로 미래를 선점하고 자동차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이제는 K-팝과 K-드라마로 문화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미국조차 한국의 눈치를 본다. 이게 2025년의 현실이었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해도 한국이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었어요. 세계 산업의 핵심을 장악한 나라가 왜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하겠습니까? 한국은 이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강국이 됐죠. 경제 규모로는 10위지만 핵심 기술력으로는 세계 3위권에 진입한 겁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룬 나라가 세계 역사상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늘날 한국의 성취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수출 강국을 넘어 세계 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나라죠.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의존하는 드문 국가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를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바다가 막히자 한국은 조선으로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육지에 갇힌 반도 국가였죠. 북쪽으로는 분단선이 가로막고 세면 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바다를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본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지었을 때 세계는 비웃었어요. 조선업 경험도 없는 나라가 무모한 도전을 한다. 외신들의 반응이었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밥을 먹고 살려면 배를 만들어야 한다. 그의 신념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전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세계 조선업계를 완전히 장악했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의 동무대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자 고속도로를 깔아 산업화를 열었죠.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난한 나라가 무슨 고속도로냐? 쌀밥이나 먹여달라.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였죠. 이 길이 우리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차 공식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경부 고속도로는 한국 산업화의 대동맥이 됐거든요. 서울과 부산을 5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물류 혁신을 일으켰죠.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인프라의 토대가 된 겁니다. 지금 한국의 고속도로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 밀도가 독일, 일본보다 높거든요. 그리고 하늘은 인천공항으로 뚫었습니다. 1990년대 인천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회의적 시각이 많았죠. 김포공항으로 충분한데 왜 굳이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짓느냐?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의 모델이다. 국제공항협회 사무총장의 평가였죠.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12년 연속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을 동북아의 관문으로 만든 거예요. IMF 때 이번에는 국민이 금을 내놓아 나라를 살렸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시죠? 국가부도 직전까지 간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야지. 한 주부가 결혼 반지를 내놓으며 한 말이었죠. 금 모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어요. 결혼 반지, 목걸이, 금리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려고 했거든요. 총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약 2조 원 규모였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고 정부는 경제 시스템을 개혁했어요. 결국 IMF 차관을 3년 만에 조기 상환했거든요. 한국의 회복력은 세계가 주목할 만하다. 당시 IMF 총재 미셀 칵드시의 말이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민족의 DNA였다. 이런 역사를 보면 지금 삼성과 한국 정부가 보여주는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한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특별한 민족성이 있었죠. 압박을 기회로 바꾼 겁니다. 1960년대 미국이 한국 섬유 수출을 제재했을 때 한국은 중화학공업으로 방향을 틀었죠. 1970년대 오이소크 때는 중동 진출로 활로를 찾았어요. 1990년대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반도체에 올인했거든요. 삼성과 한국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싸워 이겼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진출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1980년대 초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도시바 NEC, 히타치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을 3년 안에 따라잡겠다. 이건희 회장의 도쿄 선언이었죠.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기술 개발에 매진했어요.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냈다. 당시 삼성 반도체 연구원의 회고였죠.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반 삼성이 세계 1위 메모리 업체가 됐어요. 일본 기업들을 모두 제친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현대전자 시절부터 끊임없이 투자하며 기술력을 쌓았어요. 지금은 삼성과 함께 세계 메모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거든요. 조선업도, 자동차업도, 철강업도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선진국의 벽을 뚫고 올라선 겁니다. 2025년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당당함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했어요. 트럼프가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은 더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동까지 다가가고 있었죠. 한국의 선택은 옳았다. 이들은 더 이상 누구의 속국이 아니다. 독일 경제연구소 소장의 평가였어요. 삼성의 세이프 포럼 취소도 정부의 투자 중단 경고도 모두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김민석 총리의 말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충분한 실력이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했고 배터리에서는 50% 이상을 점유했죠. 조선업은 80%, 방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었거든요.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까지 합치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죠. 굴복하지 않는 DNA,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민족. 정말 그랬어요. 한국 역사를 보면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거든요. 임진왜란을 겪고도 조선은 300년을 더 지속했죠. 일제강점기를 겪고도 광복을 이뤄냈어요.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DNA가 지금도 살아있었어요. 트럼프의 압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모습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진정한 강국이다. 프랑스 외무부 차관의 말이었죠. 오늘의 강대국 한국은 어제의 고난 위에 세워졌다.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룬 나라가 또 있을까요?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것도 전쟁 분단, 독재, 경제 위기 같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성취였죠.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국민들의 교육열, 기업들의 투자 의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죠. 2025년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당당히 맞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세계 산업의 핵심을 장악한 나라,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민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특별한 DNA를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삼성이 세이프 포럼을 취소하고 메모리 가격을 인상했을 때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당당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선언이었죠. 트럼프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 내부의 갈등을 드러내게 만든 한국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국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반도체에서 세계 시장의 70%를, 배터리에서 50%를, 조선업에서 80%를 장악한 나라. 유럽의 전쟁터를 바꾼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만든 나라. 바다가 막히자 조선으로 바다를 장악하고 길이 없자 고속도로를 깔아 산업화를 열고 IMF 위기 때는 국민이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린 그 불굴의 DNA가 오늘날 한국을 세계 중심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